저는 상속받은 땅 하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친구들 보면 알아요. 요즘 땅 하나 물려받는 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를 세상이라는 거. 특히 그게 선산이라면 말입니다. 선배님들, 요즘은 효도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옛날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효도였는데 요즘은 부모 재산 안 훔쳐가면 효자라는 말이 나온다면서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특히 오늘 사연은 더 고약합니다. 산 사람 집값 걱정은 그렇게들 하면서 정작 평생 지게 지고 키워준 부모님 마지막 방 한 칸 납골당 마련하는 건 아까웠나 봅니다. 장남만 믿고 선산을 맡겼다가 졸지의 조상님들 노숙하게 만든 어느 집안의 피눈물 나는 배신 이야기. 오늘 약방지기가 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남매 중 둘째 아들이십니다.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셨대요. 형님 말씀 잘 듣고 동생 챙기고 부모님 말씀에 고분고분했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나이에 와서 형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병상에 누우신 아버님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 세 아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살아온 게 벌써 85년이다.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너희를 불렀다. 자식들은 다 울먹이며 아버지 손을 잡았겠죠. 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선산 있지 않냐? 너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신 곳 말이다. 그 땅을 큰아들 내게 물려줄 생각이다. 왜냐 넌 장남이고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 그때 장남이 대답했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그 땅에다 말이다. 가족 납골 땅을 하나 지어라. 크게 지을 필요 없다.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나도 거기 가고 내 어머니도 거기 가고 나중에 너희들도 거기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아버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선산을 주는 것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그 책임이 뭐냐? 가족의 안식처를 지키는 것. 그게 장남의 역할이라는 거였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때 생각했답니다. 형님이 그 책임 맡으시는 그게 맞진한 동생으로서 형님 도우면 되는 거고 막내 삼남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과 의논해서 좋은 납골 땅 만들겠습니다. 아버님은 안심하셨는지 눈을 감으셨고 그로부터 보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형제들이 다 힘을 합쳐서 치렀어요. 큰형님이 상주로 앞에 서고 둘째 셋째가 뒤에서 받쳐주고 문상객들 맞이하고 음식 나르고 그렇게 아버님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유골은 임시로 봉안당에 모셔뒀어요. 선산에 가족 납골 땅 지으면 그때 모시기로 하고요.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형님 집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납골 땅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형님, 아버지 말씀하신 납골 땅 건은 어떻게 할까요? 큰형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내가 알아보고 있어. 설계도 받아놓고 견적도 몇 개 받아놨어. 조만간 보여줄게. 둘째와 셋째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큰형님은 믿을만하다.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흘러도 큰형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 3달 둘째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납골 딴 거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아, 그거 말이야. 지금 인허가 때문에 좀 복잡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인허가 그럴듯한 핑계였죠. 둘째와 셋째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다.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 1년 둘째와 셋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유골이 아직도 임시 봉안당에 계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큰형님을 재촉하기도 그렇고 형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 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딱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셋째 동생이 둘째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선산에 사람이 왔다 갔는데 무슨 측량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동네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둘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측량? 무슨 측량을 왜 해? 형님한테 물어봤어?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직접 가봅시다. 두 형제는 부랴부랴 선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을 둘째 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산이 깎이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흙을 파내고 산비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노란색 중장비요. 엔진 소리가 산을 울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곳인데 아버지가 그토록 당부하신 가족 납골 땅을 지어야 할 그곳인데 셋째가 현장 작업자한테 달려갔습니다.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누가 시켰어요? 작업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사 의뢰받아서 온 건데요. 여기 토지 소유주분이 펜션 지으신다고 해서요. 펜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을 때 둘째 분은 무릎에 힘이 풀렸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에 가족 납골 땅이 아니라 펜션을 짓는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했단 말입니까?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큰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4번째에 겨우 받았습니다. 형님, 지금 선산에 와 있는데요. 여기 무슨 일입니까? 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한, 하지만 이내 침착해지는 목소리였어요.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 들어봐, 사정이 생겼어. 무슨 사정이요, 형님? 내가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어.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이 안 돼서 결국 팔게 됐어. 둘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팔았다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을요? 어쩔 수 없었어.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망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럼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셨어야죠.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너희한테 무슨 여력이 있다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게 최선이었어. 둘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그럼 아버지 말씀은요? 가족 납골 땅은요, 아버지랑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큰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미안하게 됐어. 근데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버지도 천국에서 이해하실 거야. 어허, 장남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산 사람이 먼저라고요? 그 말은 본인 사업 미천 필요할 때 쓰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선배님들,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건 땅이 아니라 책임이었는데 이 아드님은 그걸 현금으로만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 몰아 쉬며 당부하신 유언이 고작 자기 사업 자금보다 가벼웠던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 선조들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둘째 분은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셋째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 곳인데 둘째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두 형제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이미 팔렸고 공사는 이미 시작됐고 큰형님은 뻔뻔하게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형제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큰형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큰형님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당부했던 일을 장남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을 불러서 따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 큰아들은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망하면 제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가장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큰아들한테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큰아들이 문병을 왔지만 고개를 돌리셨어요. 임종 자리에도 큰아들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둘째와 셋째의 손만 꼭 잡으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은 냉랭했습니다. 큰아들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둘째와 셋째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형제인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둘째와 셋째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로요. 아버지가 큰형님한테 선산을 물려준 건 조건부였다. 가족 납골 땅을 짓는다는 조건이었다. 그 조건을 어겼으니 이건 명백한 배임이고 배신이다. 법정에서 다투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미 2년이 지났죠? 유류분 소송이든 뭐든 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도 손쓰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큰아들이 왜 2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인허가 핑계를 댔을까요? 법적 시효가 지나길 기다린 치밀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라 남보다 못한 원수가 작정하고 덤빈 거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데 이건 주먹보다 배신이 더 가까운 세상이네요.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서류 준비하고 증인 찾고 형제가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둘째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렇게 쉽게 저버렸다는 겁니다. 형님이 어려우면 우리한테 말했어야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들키니까 변명만 하고 그게 형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땅 한 평이 아니에요. 거기엔 우리 조상들의 넋이 있고 가족의 역사가 있고 이어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그 땅을 준 건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책임을 맡긴 거예요. 너는 장남이다. 그러니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이 땅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장남이 뭘 했습니까? 자기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 결정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겨우 2년 만에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장남이라는 이름을 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장남이라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다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선산을 준 건 당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큰아들이니까 가족을 잘 지켜주겠지. 동생들도 잘 챙겨주겠지.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업이 어렵다고요? 그럼 동생들한테 머리 숙이고 도움을 청했어야죠.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선산을 담보로 잡히게 될 것 같은데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형제라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 의지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고 나중에 들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장남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입니다. 다 맞는 말 같죠? 죽은 사람은 어차피 모르니까 산 사람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천만에요. 죽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이제 말을 못 하시니까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들이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지켜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선산의 가족 납골 땅을 지어달라고 하셨을 때 그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자식한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돈 몇 푼 때문에 저버렸다는 건 단순히 땅을 판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효도가 뭐 그리 중요해요. 부모 자식도 결국 남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면 되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부모 자식이 남이라면 세상에 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원래 남이에요. 형제도 따지고 보면 우연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죠.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다 남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남들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고, 동료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내가 말한 걸 기억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믿었어요. 내 큰아들이니까 내 뜻을 받들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선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 믿음을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어머니가 임종 때 큰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긴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키운 아들이에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남편의 유언을 저버리고 선산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배신감?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자책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나? 돈 앞에서는 아버지와의 약속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절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임종 때 손을 안 잡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어가는 어머니가 자식을 용서 못하고 가신다는 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큰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사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요. 저도 압니다. 돈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세상이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입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의 약속을 깨고, 돈 때문에 형제를 원수로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접으면 됩니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세상에 망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빚이 있으면 갚으면 되고, 시간이 걸리면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근데 한번 깨진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가 없어요. 큰아들은 지금 땅을 팔아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을지 모릅니다. 사업을 이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가로 뭘 잃었습니까? 동생들을 잃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게 남은 인생 내내 가슴에 남을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그때 동생들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내가 아버지 약속을 지켰더라면 후회할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가 됐고, 아버지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으로 산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꾸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 그건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큰아들은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장남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책임은 내팽개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다투고,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 못하고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골은 아직도 임시 봉안당에 계시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사업이 중요하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이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둘째 아드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충분히 화내실 만한 일이에요. 형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하셨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렸고, 가족을 배신했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선배님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큰형님이 법정에서 패소해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 해도 그게 진짜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선배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일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동생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말씀 어겨서 미안하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정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법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이겨도 선배님 마음의 상처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큰형님과 마주 앉아보세요. 법정이 아니라 밥상 앞에서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형님, 나는 돈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형님이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게 화난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형제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게 가장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압니까? 큰형님도 마음이 움직이실지, 물론 안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잘못 인정하기 참 어렵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근데 그래도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 선배님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몇 년 후 큰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선배님이 혹시라도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말을 걸어볼 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볼 걸 하고 후회하실까봐. 그렇습니다. 형제라는 건 참 묘한 관계입니다. 미워도 끊을 수 없고 화나도 결국 피부치예요. 나이 들어서 주변 사람 하나둘씩 떠나보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심으로 대화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선배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상속 문제로 갈라섭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문제로 형제가 남남 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법정에서 만나고 변호사 통해서만 대화하고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삶입니까?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는 건 자식들 잘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재산 가지고 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네, 누가 덜 받았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자 효녀 노릇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정말 재산뿐입니까? 땅 한 평, 집 한 채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건 삶의 가치입니다. 사람 대하는 법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상속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은 평생 우리 안에 남거든요. 이 사연의 큰아들은 땅을 상속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정신 말입니다. 땅만 받고 정신은 안 받았으니
결국 땅도 날려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과 연락하며 지내십니까? 명절 때 얼굴 보십니까? 서로 안부 묻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며 지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 연락 끊고 지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정말 돈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겁니까?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 경험상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소통 부족에서 옵니다.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동생은 맨날 저래 이렇게 단정 짓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앉아서 얘기해보면 오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형이 그래서 그랬구나. 동생이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연처럼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큰형님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뭡니까?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사랑,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상속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형제끼리 재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부모님 유언 어길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만 보고 살면 결국 이 사연의 가족처럼 됩니다. 법정에서 만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부모님이 바라시던 모습입니까? 아닐 겁니다. 둘째 아드님, 그리고 셋째 아드님 두 분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다 타당한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놓아주셔야 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분노가 선배님들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큰형님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잘못 때문에 선배님들까지 불행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선배님들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왜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셔야 합니까? 그러니 법적으로 할 건 하시되 마음은 놓으세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아버지 뜻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형님이 잘못한 거지.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아버지는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했고 누가 배신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선배님들은 떳떳하게 사세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선배님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너희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부모님이 뜻을 받들며 살고 있는가? 형제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도 다짐합니다. 최소한 부모님 뜻은 어기지 말자. 형제들과는 끝까지 잘 지내자. 돈 때문에 관계 망치지 말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원래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한다면요. 둘째 선배님, 법정 싸움 길고 외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형님은 땅을 얻었을지 몰라도 아버님의 믿음과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형제라는 평생의 울타리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라지만 깨진 신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삽니다. 선배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려 했으니 이미 조상님 앞에선 당당한 장남보다 나은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밤은 아버님 생각하며 소주 한 잔 올리고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은 여기에 다 던져두고 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족 문제로 힘드셨던 이야기, 화해하셨던 이야기, 지금도 고민 중이신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